엥? 일본의 미래가 한국이라고요? 이 거꾸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성공한 일본 경제 덕후 일본학과 교수님. 나라 국방 걱정하다 국회까지 다녀오신 경제학과 교수님. 제가 이 두 분을 모시고 앞으로 MZ세대가 내게 될 세금은 얼마나 될지, 또 이거 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건지 싹 다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뉴스가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하나 뽑아왔는데, 네, 한국 출생率最大 0.7人 지호 도시 소멸의危機 한국 출생률이 최저 0.72 한국의 지방 도시가 소멸의 위기가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 걱정하는 이런 키워드가 잡혀 있네요. 근데 일본의 출산율이 1.27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볼 때는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일본이 1989년에 1.57 쇼크라고 해서 출산율이 1.57까지 내려와서 사회적인 충격이 되게 컸었거든요.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이대로 한 4, 50년 지나면 에도 시대가 인구가 한 3천만 명 정도였었거든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100년만 지나면 조먼 시대, 그러니까 1만 년 전 시대에 30만 명 시대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0.7이라는 것은 뭐 일본에서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저출산이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저출산 대책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저출산세를 도입했다고요? 올해 2월 달에 기시다 총리가 다양한 저출산 육아 대책에 대해서 연 한 3조 6천억 엔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국가 세입으로 다 하기 어려우니 74세 미만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세대들에게 1인당 500엔, 한화 한 4,500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을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요금 안에 TV 시청료를 같이 포함해서 걷고 있잖아요. 아마 일본에서도 건보료를 내는 가운데 그 일부를 갖다가 저출산세 명목으로 가져가려고 할 거는 같아요. 반발은 없었나요? 반발이 심하죠. NHK에서 올해 한번 조사를 했더라고요. 한 70여 %가 반대하거나 타당하지 않다. 많이 반대하네요. 이렇게, 예, 그럼요. 저는 70%밖에 안 돼서 오히려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더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세 도입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세금을 도입한다고 그랬었을 때 이제 국회 안에서 통과가 되려고 그러면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됐든 나라가 돌아가려면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낼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는 거고, 일본이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왔잖아요. 2012년부터 22년까지의 수치를 보니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했는데 오히려 경제활동 인구, 돈을 버는 인구는 35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해요. 또 추가로 외국인 노동자도 120만 명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5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증가됐는데, 15세에서 64세를 생산 가능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성들이 지금까지 가정에서 있다가 밖으로 이제 나오게 돼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정년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70세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급료를 동일하게 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너가 나가서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때 금액에 준하는 정도는 줄 테니까 이 회사에 머물러 있을래? 그럼 70세까지 해줄게. 이렇게. 제가 6월 말에 일본을 갔는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나리타 공항 또는 하네다 공항 도착하자마자 거의 90%가 외국인이에요. 관광객? 아니요.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공항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다 외국인이고요. 물론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 고급 인재도 과거와 달리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제도들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저출산이죠. 저출산으로 일본의 인구가 줄어드는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커버를 하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취업, 또 고령자, 또 외국인, 그러면 이런 정년 연장이나 뭐 여성 일자리, 외국인 노동자 이런 정책들이 한국에서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제공되고 있고요. 농업 분야라든지 식으로 얘기하면 3D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잘 안 가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외국인 근로자들 일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장려하는 모습들은 동일한 환경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 정년이 60세거든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거는 연금을 좀 더 늦게 받자라는 논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니까 정년하고 연금을 받는 그 시기하고의 간격이 더 벌어지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 논의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노동력도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또 이제 일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일본에서 정년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한 청년들의 거부감은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자리가 풍부하고 일본의 일자리가 1.27. 근데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0.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정년 연장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젊은 층들의 저항이 있어서 그 논의가 그렇게 일본처럼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에는 저출산을 걱정하는 이유가 앞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그런 세금을 낼 젊은이가 없어지고 앞으로 부양해야 하는 노인층들이 많아져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지금 26살이니까 앞으로 세금을 한 40년은 더 내야 하거든요. 근데 뭐 세금은 그냥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국민연금은 못 돌려받는다는 뉴스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 세금이랑 연금은 일단 다르죠. 사실 다르죠.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같은데 다만 그 세금 같은 경우에는 반대 극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가져갔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특별하게 차별적으로 뭔가 해주는 건 없는 반면에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그러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노인이 됐을 때 연금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내가 나중에 받기 위해서 지금 내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못 받는다 네. 하니까 이거 지금 내야 되나 싶거든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나라가 국민연금 제도가 망하게까지 놔두지는 않을 거다. 어떻게든지 개혁을 할 건데 다만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하든지 너희가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받는 급여가 더 많아질 테니 내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가 시행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가입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저부담 고급여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는 거에 비해서 많이 주다 보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고 재정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한 2041년 그리고 한 14년 후인 2055년에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낼 사람은 적어주는데 내야 될 돈은 산더미처럼 많아지니까 보험료율이 연금이 고갈되고 나면은 35%까지도 뭐 늘어날 수 있다. 35%를 까지도 내야 된다고요? 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절반, 회사가 절반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절반이면 17.5%? 17.5%요? 4.5 내다가 17.5%를 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대책을 논의하고 있나요? 현재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특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안을 놓고 지금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안은 더 내고 더 받고 두 번째 안은 더 내고 받는 건 똑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 안을 갖다 다 한다고 했었을 때 기금 고갈 연도가 2062년 또는 63년 7년 또는 8년 정도만 연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정학자들은 우리가 일본처럼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국민연금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야지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에 젊은 친구들이 왜 나는 냈는데 못 받아요?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뭐 아예 다른 시스템을 하고 있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는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100에서 110으로 가야 됐는데 기대 수명이 만약에 5% 더 늘었다. 급여를 100에서 110으로 가는 게 아니라 100에서 100으로 간다든지 어떤 조건이 딱 성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속도를 좀 더디게. 네네네. 그래서 일단 국민연금의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 교수님께서 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해주셨고 이 국민연금 공단이 주식 투자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1년에 126조를 벌어들였다고 해서 엄청 화제가 됐었거든요. 국민연금이 기금이 지금 한 1,000조 정도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해외 파트, 다시 말하면 미국의 시장이 되게 뜨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주식 투자한 분야에서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둔 거고요. 작년에 전문가들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전 기간에 걸쳐서 0.5%포인트 높아진다 그러면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정도 뒤로 늦춰질 수 있다. 그리고 1%포인트
더 높일 수만 있다 그러면 5년까지도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한 해 전만 가면은 거꾸로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한 80조 가량을 또 잃었거든요. 80조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을 높이려고 한다 그러면 위험도 덩달아서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걸 감안을 해가지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렇죠. 국민연금이 돈을 많이 벌었다길래 국민연금 따라서 주식 투자하면 내려나 했는데 근데 항상 뒤쫓아가면 돈을 따는 게 아니라 잃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이렇게 투자하면서 돈을 불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다른 데서 재원을 확보하기도 한다는데 부가가치세를 올려서 국민연금에 보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물건값의 10%를 부가가치세라는 명목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할 때 붙는 네, 맞아요. 세금.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거둔 게 100조가량이 돼요. 그게 10%일 때 한 100조였으니 10%에서 12%로 2%포인트 올린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의 행태 변화가 없다 그런다 그러면 20조 정도는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잖아요. 쇼핑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 그러니까 그 세율을 뭐 2배로 올린다 그러면 충격이 크겠지만 뭐 한 2%포인트 미약하게 올린다 그러면 이게 한번 올라가고 영구적으로 간다 그러면 소비 행위 자체를 바꾸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과거에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한다 그러면 정권이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부가가치세율은 건들지 마. 그리고 10%라는 게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부가가치세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우리나라, 일본, 호주 정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유럽 나라들이 부가세율이 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부가세율을 인상할 여력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금이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민들 주머니 속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 돈을 어디다 쓸 건지 국민들한테 미리 그냥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저출산 대응을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그 기초연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노소득이 준비가 제대로 안 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을 보존해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좀 더 많이 줄 수 있다든지 그게 이제 2012년에 일본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소비세 인상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상당 부분은 복지 재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어느 정도는 얻은 거고요. 일본 사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다른 말로 말한다고. 네, 소비세라고 하는데 출발할 때는 3%였는데 97년에 5%로 올렸어요. 그렇게 5%로 올렸을 때 당시에 이제 향후에 10%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벌써 가지고 있어서 8%로 올린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10%로 올렸었죠. 그런데 물론 이제 저항은 있었는데 그렇게 저항을 할 때마다 일본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올린 정도의 세수를 어디다 쓰는가가 결국 이제 고령자들이거든요. 고령자들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쓰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세금들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고향납세라는 게 있어요. 일본에 이게 꽤나 성공적으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그 2006년도에인가요? 그 후쿠이현에서 다른 지방하고 격차가 또 생기고 세수도 감소하고 하다 보니까 이 고향 기부금 공제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돌려주는 이런 이제 제도였었죠. 그 지방에 특산품이 있으면 뭐 타코야키도 좋고 그것이 뭐 정어리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특산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때는 이어폰을 줄 수도 있고요. 시스템도 뭐 라쿠텐을 통해서 쇼핑몰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해서 처음에는 2008년도에 도입했을 때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상당히 좀 홍보를 통해서 그때 당시보다도 지금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배 이상의 그 지방세의 수익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지방엔 인구가 점점 주니까 그렇게 그렇죠. 이렇게 재정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방 균형을 좀 이루는 부분에서 일본에서는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케이스로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도입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답례품으로 씨름 선수와의 점심 식사 막 이런 게 답례품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개인들이 특정 기초단체를 찍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기부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국세분 소득세를 낼 때 그 10만 원
한도로 해가지고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렇다 그러면 개인으로서는 사실상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인 거죠. 그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갖다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에서도 허용한 거죠. 고향사랑 기부제 말고도 횡재세, 뭐 구글세, 로봇세 이런 세금들이 새로 생긴다는데 횡재세 같은 경우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들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 변화, 예를 들면 유가가 갑자기 올랐다든지 갑자기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은행들이 추가적인 이자 소득을 발생한다든지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세금의 형식을 빌려서 국가에서 가져가겠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게 과연 외부적인 요인에서 온 소득인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소득인지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기가 좀 저하될 것 같긴 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로봇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도입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니 로봇이 등장을 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세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로봇들이 존재할 거고 그러면 로봇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세금 매길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아마 로봇세라는 게 나온 것 같고요. 구글세는 일종의 이제 디지털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거는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소득을 벌이고 있는데 본사가 있는 그 나라에서 15%까지는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서부터 하겠다고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기업들은 삼성, 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앞으로 세금을 더 내는 건 확정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부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재정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국가가 가져가는 게 세금으로 가져가던 사회보험료로 가져가던 그거는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MZ는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청년의 입장으로서 진짜 주식 투자로 돈을 굴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맞다. 정부에서도 국민들로 하여금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끔 각종 세제상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연금저축 들었냐? 아니면 뭐 개인 IRP 들었냐? 라고 해서 그런 걸 가입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을 갖다가 최대한 잘 활용을 해가지고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조심스러운 거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 주식에 올인한다. 이거는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 항상 그 재무적인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모님이 잔소리 해주시는 진행자께서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확실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정말 틀린 것 같아요. 일본 젊은이들은 아예 주식 뭐 이런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도 안 가지고 있고 대부분 이제 예금을 하거나 그냥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어떤 리스크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일본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젊은이들 빨리 해외에도 좀 내보내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본이 그 여권 지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국이 해외에 나갈 때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 또는 그러니까 입국 절차를 상당히 간편화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국가 수가 몇 개냐 할 때 일본이 세계 1위예요. 193개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 전체 인구의 한 23%밖에 안 되거든요. 안 나가니까. 그렇죠. 일단 여권 자체를 안 만듭니다. 해외로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근데 2030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일자리도 전망이 어둡고 뭐 우울하고 뭐 이런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잖아요. 교수님이 청년에게 앞으로 저희가 제일 걱정하고 대비해야 할 거는 뭘까요? 저만 하더라도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나라가 성장하는 그 열차를 같이 타고 올라왔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저희 나이들에 됐을 때도 그런 느낌을 좀 같이 계속 가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건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 부분 글로벌화 되어 있고 글로벌 인재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게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 세상에 바뀌는 흐름이 all or nothing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1등이 아니면 다 꼴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2등조차도 의미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빡세요. 너무 지금- 빡세요, 교수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안쓰럽지만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야구로 보면 메이저리그에 이제 등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 어렵다라고 하셔가지고 저 좀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의 젊은이들하고 좀 다른 젊은이들을 보게 돼요. 4학년이 돼서 취업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과연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지났어요. 어디선가 뭔가를 다 하고 있어요. 글로벌 세계에서 나가서 1등을 하면 가장 좋지만 그 친구들은 그냥 내비로 둬야 돼요. 걔네들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갑자기 제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을 좀 바라보고 국민연금과 함께 앞으로 내가 낼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상을 굴리는 내 세금 이야기. 오늘의 새똥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경제학자 교수님들 조작을 하시나요? 저는 이미 물려 있는 데가 많아서